뉴욕 증시가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가 다우가 1% 올랐습니다. 주요 종목들의 실적 호재 속에 12월 잠정주택 판매가 급락세에서 벗어난 것도 호재였습니다. 달러와 약세에 따른 상품주 모멘텀도 상승에 일조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사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발 호재에다가 금속 가격이 오르자 광산주마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1% 내외로 올랐습니다. 유가는 미국의 부동산 지표가 호전되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급등했습니다. 3월 인더분 WTI는 3.6% 상승해 배럴당 77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현대차가 올 1월 미국 시장에서 약 3만 500대의 자동차를 팔아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24.4% 증가했습니다. 이로써 현대차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보다 1%포인트 늘어난 4.7%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의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간밤의 뉴욕 증시 역시나 실적과 기업의 호재를 바탕으로 해서 또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는 이틀째 상승세 반등을 이어나가게 됐는데요. 다우는 1% 이상 올랐고 나스닥과 S&P 500도 1% 내외로 상승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죠. 리딩 투자증권에서 우성재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가 또 올랐네요. 예, 지금 미국 증시 상승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주요 지표의 호재 그리고 실적들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 보이면서 업종별로 다른 모습 보여줬지만 대부분의 전반적인 업종들이 강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상품주의 강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틀 연속 지표와 함께 원자재 및 상품주의 강세가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 1.09% 상승, S&P 500 1.30%, 나스닥 지수는 0.87% 상승으로 장 마감했었는데요. 결국 다우지수 이틀 연속 1% 넘는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에서의 1200선의 안착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우지수 지금 결국 어제 같은 경우 장중 내내 고점을 경신하는 모습 보이면서 1296포인트대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전 시세 분출 구간이었던 지금 보이는 이 부근을 지지해주는 모습 보이면서 다시금 이 위에 안착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1250선 내외의 지지만 가능하다고 하면 다시금 시장의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은 커질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틀 연속 상승을 하긴 했지만 낙폭이 가대했던 만큼 반발 매수의 유입이 시장에서의 기대감을 더욱더 키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특징적으로 봤을 때 원자재주의 강세 그리고 주택 지표의 호재에 따른 악재보다는 호재에 민감한 모습을 보이면서 주식시장으로 계속적인 매수세가 유입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지표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미국의 12월 잠정주택 판매 11월에는 상당히 좋지 못했었는데 급락세를 떨어내고 이제는 증가로 전환을 했다고요. 예, 지금 이제 12월 미결제 주택 판매, 즉 이제 잠정주택 판매가 96.6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지금 주택 판매 지수가 1%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한 세금 환급 연장에 힘입어서 증가를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11월에 급락세를 나타냈던 가장 큰 이유가 생애 첫 주택 구매자의 연장이 어떻게 될지 여부에 따른 관망세 속에서 시장에서의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면 이러한 부분에 따른 11월 달에서 해소했어야 될 물량이 12월 달에 대거 몰렸다라는 의견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예상치와는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 이번 세금 환급이 올 4월까지 연장을 했던 만큼 4월 달까지 이러한 잠정주택 미판매분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확률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 보이면서 주택시장 어제 강한 호조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택업종의 강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주택을 사겠다라고 계약서에 사인만 해놓고 아직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람들 숫자를 집계한 것이 바로 잠정주택 판매, 즉 미결주택 판매인데요. 어쨌거나 향후 1, 2개월 뒤에 주택시장의 어떤 회복세를 점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호재였던 것 같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때마침 어제 또 굉장히 좀 굵직한 주택 건설업체의 실적이 나왔는데 호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업종 자체가 올랐죠. 예,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앞서 지표 그리고 호재 그리고 이제
홈디포와 이제 이런 주택 관련 업종들의 강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이런 부동산 업종들 또한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었었는데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던 DR홀튼의 실적이 예상치의 예상 밖으로 흑자를 기록하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DR홀튼 같은 경우 2007년 이래 첫 분기 흑자를 나타내면서 주가는 10.9% 급등으로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이것과 함께 주택 관련 업종들 대부분이 3에서 10% 넘는 상승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우려감이 더욱더 커지는 모습 보이면서 부동산 업종들을 중심으로 한 시장에서 매도 물량이 꾸준히 나타났었는데 시장에서 낙폭이 가득했던 만큼 이러한 힘이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었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DR홀튼이라는 기업의 실적이 워낙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지난 4분기 대비 지금 순이익이 10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고 주택시장의 안정에 대한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DR홀튼이 또 아주 오래간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또 지표까지 좋아지면서 주택 건설주가 급등했다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실적 시즌이니만큼 이 DR홀튼 외에도 다른 기업들의 실적 결과를 한번 집계를 해봐야 될 텐데요. 일단 UBS 그리고 다우케미컬의 실적부터 한번 전해주시죠. 예, 지금 이제 다우케미컬 같은 경우 순이익이 8,700만 달러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년 동기 순손실에서 수익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시장 예상치 순이익이 11센트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 발표한 순이익이 주당 8센트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우케미컬은 약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 다우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3% 가까운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3.7% 하락으로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장중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5% 넘는 하락폭 또한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지수의 상승 속에서 이러한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반면 UPS 같은 경우에 순이익이 7억 5,700만 달러로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세계 최대 특송업체인 UPS 같은 경우 해외 부분 매출 호조에 따라서 4분기 순이익이 7억 5,700만 달러, 주당 76센트로 발표를 했었는데요. 2008년도 4분기에 2억 5,400만 달러에 비해서 순이익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어닝 서프라이즈에 따른 시장에서의 급등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UPS 같은 경우 지금 시장 전망치를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러한 모습 보이면서 이러한 배송업체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경제 회복 또한 급격히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렉스마크 같은 경우에 순이익이 3배 이상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올 전망치였던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렉스마크 같은 경우도 주가가 급등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고 반센노블 같은 경우에도 투자 의견 상향에 따른 주가가 1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엔테일러 또한 이익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었고 에머슨 일렉트로닉 같은 경우에도 올 전망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 이러한 전망치를 상회하는 모습 그리고 순이익이 계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만큼 미국 경제에 대한 기대감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지금 지수가 계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냈던 가장 큰 이유가 금융규제책이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우려감이 컸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기업들의 실적이 꾸준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 심리 또한 조금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택건설주도 급등했고 또 실적이 좋았던 일부 종목들도 모두 다 강세로 끝났다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원자재 상품주도 계속해서 매수세를 받으면서 이틀째 강세를 보였다고 들었는데 특별히 시티그룹이 원자재 일부 상품주에 대해서 또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재 관련 업종들의 강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지금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자재 관련 업종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하는 모습 보이면서 특히 알코아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이러한 모습 보이면서 원자재 관련 업종들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지금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 프리포트 맥모란 최대 구리 강산업체에 대한 투자 의견 또한 상향 조정하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상품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어제도 급등했던 리오틴토, BH 빌리통 같은 철강성 업체들 또한 2에서 4% 가까운 상승폭을 확대했었고 엑스모빌 같은 시가총액 상위군이면서 유가 관련 업종인 엑스모빌도 1.18%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적인 상품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이러한 모습 보이면서 가이트너 재무장관의 신속한 재정적자 감축이 어렵다라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을 자극시키는 모습이었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흐름으로 인해서 상품주들의 또 다른 수요가 급증하는 모습 보이면서 상품주의 강세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표가 좀 좋아졌고 또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유가도 많이 올랐다고 들었습니다. 금값도 또 함께 뛰었는데 말이죠. 유가가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마감 상황도 좀 전해주시죠. 예, 유가 이제 상승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유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었는데요. 이런 상품주 강세 그리고 지금 미국 경제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 보이면서 다시금 75불대 위로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유가의 이러한 강세 움직임이 얼마나 더 이어져 나갈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결국 시장은 75불대 위로 안착하는 모습 보이면서 다시금 75불과 85불의 박스권 기존은 계속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원유 재고의 감소 전망 그리고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이 나오면서 유가 같은 경우 배럴당 2.80달러 상승한 77.23달러의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가가 3.6%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다시금 상품주에 따른 수요들의 증가가 새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흐름, 미 증시의 다우지수가 얼마나 더 올라올지 여부에 따라서 시장에서 변동성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다우지수가 크게 급락하지만 않는다고 하면 75불과 85불의 박스권 기조는 계속 이어져 나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12월 잠정주택 판매와 더불어 좀 주의 깊게 보자라고 어제 우리 우성재 연구원님이 얘기해 주신 미국의 1월 달 자동차 판매량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현대기아차가 상당히 선전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역시나 토요타의 대규모 리콜 사태에 따른 반사이익을 좀 누린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지금 토요타 리콜에 대한 반사 효과로 인해서 미국 자동차 업체 그리고 현대와 기아차의 호재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지금 미국 1월 자동차 판매 결과가 발표가 됐었습니다. 포드차 같은 경우에 11만 6,534대로 전년 동기 대비 24.6%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기아차 또한 2만 2,123대로 전년 동기 대비 0.1%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대차가 3만 5,500대,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GM은 14만 6,825대로 전년 동기 대비 13.6%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와 반면 일본 관련 자동차 업종들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현대차의 미국 시장에서의 마켓 시장 점유율이 4.5%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 자동차 업종에 대한 매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포드차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 보이면서 상대적인 일본 자동차의 약세 움직임 보여줬었는데요. 어제 이러한 흐름으로 인해서 포드는 2.43% 상승한 11.39불에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크라이슬러 같은 경우에는 5만 7,143대로 전년 동기 대비 8.1%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가장 특징적인 것이 이러한 일본계 자동차 업종들의 눈에 띄는 약세 움직임이었습니다. 혼다가 전년 동기 대비 5%, 도요타가 전년 동기 대비 15.8%, 닛산이 전년 동기 대비 16.1%, 닛산 같은 경우에는 16.1%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도요타, 혼다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불안감이 나타났었는데요. 결국 가장 큰 이유가 1월 달에 있었던 북미 지역의 리콜 효과가 계속적으로 나타나면서 반일 감정이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렉서스에 대한 이런 고유 브랜드 이미지가 많이 훼손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러한 부분에 따른 다른 경쟁 자동차 업종들의 반사 효과가 눈에 띌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타나는 가운데 도요타 자동차의 주가는 약세 움직임을 보이는 반면 여타 다른 자동차 업종들은 강세 효과를 띠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가만히 있었던 뉴욕 증시의 이슈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12월 미결 잠정주택 판매가 급감에서 완전히 벗어나 증가세로 전환을 했다는 지표 측면에서 아주 좋은 뉴스가 들려왔었는데요. 그에 앞서서 지표가 좋았던 것 무엇인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ISM 제조업 지수였는데 이제 오늘 밤에는 ISM 비제조업 지수가 나오죠? 예, 이제 ISM 제조업 지수 이후 오늘 밤에는 ISM 비제조업 지수의 발표가 있습니다. ISM 비제조업 지수 또한 지금 중요한 부분인데 네. 시장 전망치가 51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ISM 비제조업 지수 또한 경기 확장 국면에 계속적으로 진입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ADP 취업자 변동 지수 그리고 MBA 주택융자 신청 지수와 함께 지금 ISM 비제조업 지수를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ADP 취업자 변동 지수와 ISM 비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는 조금 민감하게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ADP 취업자 변동 지수는
민간 고용 지표이기 때문에 신뢰성은 좀 떨어지는 모습이지만 노동청에서 발표하는 실업률을 미리 유추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업률이 얼마나 더 개선될지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가운데 이 예상치가 지금 시장에서의 이전치보다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이 이러한 주식 시장에서는 호재가 될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과 함께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네. 제약업체의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인 하이자그룹의 실적 발표, 타임워너와 시스코 시스템즈의 실적 발표 또한 눈여겨보시면서 시장에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한편 미국과 마찬가지로 유럽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유럽은 미국보다 먼저 올랐었기 때문에 사흘째 상승세를 이어나간 셈이 됐잖아요. 예, 영국 그리고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는 유럽 지수들 상승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영국은 0.68%, 프랑스는 1.33%, 독일은 0.97%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원자재 업종의 강세로 인한 상승 마감이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것과 함께 그리스의 재정 적자 완화 우려감 또한 크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유럽 시장에서의 큰 호재가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3대 지수 모두 강세로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한편 어제 중국 시장 얘기를 조금 아시아 측면에서는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중국 증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모기지 금리를 또 추가적으로 올린다라는 것이 우리 시장에는 큰 악재였었는데요. 때문에 우리 코스피가 2달 만에 1,600선도 빼앗기고 말았죠. 하지만 중국 증시는 견조한 모습이었는데 오늘 우리 증시 좀 괜찮을까요? 지금 일단 중국 본토 주식 견조한 흐름을 이어져 나가기보다는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모습 보이면서 지수가 어제도 0.23% 하락 마감했었습니다. 지금 모기지 금리 발표 이전 시장이 상승 추세를 이어져 나가다가 모기지 금리의 발표 이후와 함께 약세를 보였었는데 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1,600선이 결국은 무너지는 모습 보이면서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 단순 중국의 이야기 그리고 중국의 영향과 함께 호주의 금리 동결이 시장에서의 단기적인 부담감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매도의 물량이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시아 증시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중국 본토 지수 그리고 항생 지수는 하락 추세를 이어져 나가고 있었고 하락 추세를 이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 각 아시아 시장별 각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좀 많이 상승했던 부분에 따른 시장에서 단기 매도 물량이 꾸준히 출현하고 있다는 이야기 또한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증시 또한 시장에서의 상승 모멘텀의 부재 속에서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미 증시의 상승 그리고 이러한 흐름을 받으면서 어제 약세로 장 마감했던 만큼 이러한 부분에 따른 기술적 반발 매수의 유입세 속에서 현대자동차 이러한 자동차 업종들 그리고 원자재 관련 업종들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업종별로 시장에서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어제 또 과도하게 좀 많이 밀렸던 우리 코스피의 반발 매수세 유입 반등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해봤습니다. 연구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 유럽 증시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표와 실적 모두 좋았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 반등을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동양증권증권 홍재지점 최일종 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전망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일종입니다. 네, 우리 코스피가 어제 2달 만에 종가 기준 1,600선을 뺏겼는데요. 오늘 반등이 좀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여러 가지 악재 부분이 이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악재라고 할 수 있는 G2 리스크가 계속해서 우리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체적으로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에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아시아 시장 중에서 대만과 우리나라가 동반 하락하는 그러한 흐름을 보이는 만큼 다분히 기술적인 흐름에 주목을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전일 우리 시장, 다른 미국 시장, 미국 증시의 그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타 아시아 주변국들 뭐 상승을 했습니다. 일본과 중국 같은 경우도 장중 상승 흐름의 그 종가 무렵에 이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시장은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수급과 공백의 투자 심리 최악의 상황 속에서 투매의 양상을 좀 보였다. 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하락의 핵심 주역으로서 전일 부각됐던 것이 이제 중국의 추가적인 모기지 금리 인상 소식이죠. 더불어서 급속도로 이제 선물 급락의 흐름 동반을 해서 여전히 취약한 체력의 한계점을 드러냈다라고 이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전일 장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출회되었던 프로그램 매도는 증시의 추가적인 상승을 제한시키는 수급적인 악재였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전일 중국의 추가적인 긴축 조치라고 할 수 있는 모기지 금리 인상, 해당 당사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중국이 어쨌건 상승했다라는 점, 장중 한때 상승했다는 점은 우리 시장이 너무 중국의 정책적인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아닌가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기에 이제 충분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증시에서의 문제점, 단시일 내에 해소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G2 악재는 하락에 대한 이유일 뿐이고 다분히 투자 심리 저하를 틈탄 외도독 현상을 충분히 수익률 극대화로 활용하고자 하는 파생시장 참여자에 의한 우리 증시가 휘둘리는 뭐 그러한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먼저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요, 12월 들어서 외국인들 현물과 이제 그 현물 쪽에서의 순매수 부분을 보게 되면 12월 1일 기준으로 누적 뭐 3조 9천억, 1월 21일 날 누적 3조 9천억 정도 되죠. 순매수 흐름을 보이다가 현재 2조 8천억으로 2주 만에 1조가량의 현물의 순매도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주 초에 외국인들 선물 2만 계약 넘는 대규모 순매도를 보였었는데 이때의 그 외국인들 해지 개념의 현물 매도 부분이 약 1조가량 출회됐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현재 온 부분이고요. 선물 쪽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으면서 움직이기보다는 평이한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 종가 기준으로 선물 시장 베이시스가 1월 22일부터 백오데이션을 형성하면서 전형적인 하락장을 보였다라는 점을 생각할 때 시장은 여전히 선물 시장의 수익 창출이 쉬워 보인다라는 점이 우리 시장의 악순환의 고리로서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현재 드러난 악재는 이미 가격으로 충분히 적용되어 있는 상황에서 투자 심리 저하를 이용한 파생 시장의 외도독 현상으로 우리 증시가 움직이고 있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우리 시장의 큰 변수로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오늘 체크 포인트, 뭐 종가 기준 베이시스, 콘텐츠 전환 여부와 외국인 기관과의 그 쌍끌이 현물 매수 확대 여부, 이러한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수는 5일선 회복에 실패를 했고요. 음봉이 장대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이제 심리적인 부분과 가미가 되면서 어느 정도 떨어지는 그러한 이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경제의 펀더멘탈은 훼손된 상황이 아닌 만큼 지수의 하방형 직성은 1550선 부근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큰 만큼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쪽으로 오늘의 그 체크 포인트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계속해서 좀 안 좋아지고 있는 백오데이션 상태 머물고 있는 종가 기준 베이시스를 좀 빨리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일 필요하겠다 말씀하셨고, 선물 쪽 움직임, 또 외국인들의 수급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셨는데요. 자, 어제는 이제 투자 전략으로 단기 매수, 중기 매도를 얘기하셨는데 지수가 빠지니까 단기 매수도 좀 쉽게 손이 안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투자 전략 역시나 같으신지요? 예, 그야말로 뭐 장세가 뭐 연예 프로의 그 버라이어티 쇼의 1박 2일처럼 종목도 그렇게 가져가야 되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목을 사게 되면은 장 초반에 낙폭이 과대한 그러한 종목 위주로 단기 매수에 들어갔다가 장중에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은 매도하는 그런 단타 매매가 굉장히 좀 성행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어제 그 전략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지수가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는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만 평가를 해보고요. 접근 전략을 한번 짜보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투자 전략 또한 그러한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 매매에 대한 철저한 손절 개념 적용, 그리고 수익률에 있어서는 짧게 가져가는
전략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지수가 하락하면서 지수 관련 대형주들 움직임이 개별 재료가 이제 포진된 그러한 종목 위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전체 종목으로 확산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만큼 종목 선정에 있어서 힘든 부분이 많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저점 매수 개념의 전략이 꼭 필요하겠고요. 따라서 무리한 매수 접근은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느긋한 분할 매수 임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아울러 현재 조정장에서 주식을 현금화하지 못한 손실률이 다소 큰 고객들께서는 두 가지 케이스를 생각해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우량 대형주, 중대형주 보유 고객께서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 중요하겠고요. 코스닥주나 테마주 이런 쪽 개별 종목 보유 투자자께서는 지수 반등 시 낙폭과대 핵심 중대형 종목으로 갈아타기 매매 전략을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오늘 시장의 전략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중대형주 보유 고객은 홀딩, 그리고 코스닥이나 일부 좀 작은 개별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중대형 낙폭 과대 종목 쪽으로 좀 갈아타기를 권해주셨는데요. 자, 어제는 석유화학주, 그리고 그제는 아마 포스코를 들고 나오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오늘 엣지 종목은 어떤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현재의 지수, 그리고 이제 종합 지수라든가 경제 방향 이런 그 트렌드를 봤을 때는 낙폭 과대에 의한 저점 매수가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이라든가 기관 쪽에서 대규모 순매수 들어오는 종목이 좋겠다라는 판단하에서 SOE를 가지고 왔는데요. SOE 같은 경우는 전일 기관에서 대규모 순매수를 했던 것이 좀 주목이 됩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는 이제 3일 연속 양봉이 형성되면서 적산병이라는 하나의 기술적인 패턴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술적인 21선에서의 그 저항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당사의 재료적인 측면이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재료적인 측면이라고 하면 실적의 측면이 좀 부각이 될 것 같은데요. 지난 4분기, 작년 4분기 영업실적이 450억대의 손실이 나오면서 09년 실적 바닥을 찍고 올해부터 기저효과에 의한 수요와 마진 회복으로 인해서 정유와 윤활유 부분의 이익이 크게 개선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작년 4분기 실적이 바닥이었고 올해는 실적이 개선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미리 선반영된다라고 이제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1월 29일 날 저점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이 저점 부위는 다분히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악영향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월 29일 날 49,900건의 최저가 형성한 이후에 지금 일정 수준 기술적 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전일 종가 52,600원입니다. 52,000원 선에서 52,600원까지 충분히 매수 가능하겠다는 생각이고요. 올해 실적이 1분기부터 해서 점차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21선 안착과 더불어서 60일선까지의 그 가격 회복력은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겠다라는 기술적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버슈팅 구간은 시간적인 개념과 그리고 이제 지수의 향방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일단 1차적으로 55,000원까지의 가격 형성 이후에 나타나는 기술적인 이제 종합지수와 맞추는 보조를 맞추는 오버슈팅이 나타난다 이러면 58,000원까지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고 목표가를 58,000원으로 1차적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이러한 부분이 모두 무산되는 5만 원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만 원 선이 하회하게 된다 이러면 내부적인 악재가 있을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현금화 하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동해종금증권 홍대지점 최일종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차 전지의 핵심 원료로 쓰이고 있는 리튬을 바닷물에서 추출하는 공장이 오는 2015년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리튬은 10년 내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광물인데요. 공장이 가동해서 본격 양산이 시작되면 전기 자동차와 같은 차세대 유망 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라면과 과자 가격이 인하됩니다. 최근 밀가루 가격이 내리면서 빵과 라면 제품 가격 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는 건데요. 일부에서는 제품값을 최고 14%까지 내리겠다고 하네요.
한편 연초부터 나타나고 있는 이 물가 불안 때문에 정부도 급한 대로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당장 정부가 손을 쓸 수 있는 공공요금부터 안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어제 정부가 내놓은 물가 안정 방안, 공공요금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금융권이 1조 1천억 원의 손실을 볼 것이라는 금융당국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금리를 올려도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얘기인데 과연 어떤 이유 때문인지 금감원의 금융리스크 보고서 내용 찬찬히 살펴보죠. 중소기업이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면 1인당 300만 원씩 세금을 깎아줍니다. 또 3년 이상 장기 실업자가 중소기업에 취직할 경우에도 1인당 월 100만 원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무려 3년 동안이나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제도가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하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 바탕으로 해서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 서울경제신문 민병권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민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정부와 민간이 리튬을 바다에서 뽑아내는 기술을 공동 지금 연구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리튬은 핸드폰이나 이동식 전자기기 그리고 앞으로는 뭐 전기자동차와 같은 각종 차세대 산업 제품의 핵심 동력 자원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바닷물에서 리튬을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신기원을 열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어제 포스코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과 함께 리튬을 바닷물에서 추출해낼 수 있는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한 공동 연구 협정을 맺었는데요. 정부는 약 10년간의 연구 끝에 지난해 5월 바닷물에서 리튬을 추출해낼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개발한 상태입니다. 이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리튬 대량 생산 기술과 설비를 포스코 등과 함께 개발하겠다는 게 이번 MOU, 즉 양해각서의 골자인데요. 네. 정부와 지질연구원, 포스코는 이를 위해서 앞으로 각각 150억 원씩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총 450억 원을 투자하게 되는 셈입니다. 일단 시험용 해양 리튬 생산 공장은 연내에 설립될 예정인데요. 네. 2013년에서 2014년까지 대량 설비 시설을 갖춘 상업용 공장이 건설될 예정입니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2015년부터 연간 2만 톤에서 많게는 10만 톤가량의 리튬을 바닷물에서 추출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정도의 리튬 생산량이면 국내 수요를 완전히 충당할 수 있고요. 또 그렇게 쓰고 남은 리튬은 해외로도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그동안 리튬 수출 수입국이었는데요. 이게 뭐 네. 이제 리튬 수출국으로 이제 지위가 격상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뭐 바닷물도 갑자기 뭐 리튬의 노다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정부가 어떤 식으로 바닷물에서 2차 전지 원료인 이 리튬을 뽑아내겠다라는 건가요? 일단 바닷물에는 1리터당 0.17mg의 리튬이 녹아 있는데요. 네네. 흡착제를 이용해서 이 리튬을 흡착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흡착제는 지질자원연구원이 개발한 것인데요. 이렇게 흡착돼 바닷물로부터 추출된 리튬은 다시 한번 분리와 정제 과정을 거쳐서 칼슘이나 마그네슘과 같은 이물질이 제거되는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얻어진 리튬은 다시 한번 가공이 되는데요. 즉 정화와 여과 단계, 그리고 열세척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조 단계를 거쳐서 탄산 리튬으로 가공이 됩니다. 이 탄산 리튬이 바로 핸드폰이나 노트북 등의 배터리에 쓰이는 원료가 되는 것입니다. 네, 자, 뭐 흡착해서 분리 정제한 다음에 가공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리튬을 바닷물에서 뽑아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런 아이디어가 우리나라만의 어떤 독자적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이런 어떤 기술을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나요? 뭐 경쟁국들이 일부 같이 개발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이외에도 일본과 중국이 각각 이와 관련된 기술을 일부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기술은 대량 생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업화하기가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일본의 기술은 흡착 성능이 떨어지는 흡착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 흡착제를 폐기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또 중국의 기술은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이번 그 원천 기술이 상당히 앞선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확보한 리튬 흡착 기술은 흡착제의 그 흡착 성능이 저하되지 않고요. 따라서 무한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상업화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네. 자, 앞서서 우리나라가 리튬 수입국에서 이제는 앞으로 이런 기술이 좀 상용화된다면 리튬 수출국으로 변모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리튬을 전량 수입에만 의존해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리튬 가격은 세계적으로 수요가 늘면서 지난 2004년 톤당 2,200달러 수준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뭐 거의 2배 가까이 뛰어서 네네. 톤당 5,500달러까지 뛰어올랐는데요. 지난해 수입된 리튬이 5,000톤에 달합니다. 그동안 수입된 리튬은 바다간 육상의 광산에서 채굴된 것들인데요. 육상의 리튬은 중국과 칠레, 볼리비아 등 일부 국가에만 편중되어 있는 데다가 그 채굴 가능량도 현재까지는 410만 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10년 내에 고갈될 것이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반면에 리튬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느는 추세이기 때문에 수입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밖에 없는 네.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해양에서 리튬을 뽑아낼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갖게 됐다는 것은 자원 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가 2015년부터 리튬 자급자족을 할 수 있게 됐다니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까지 뭐 2010년이기 때문에 한 4, 5년 동안은 어쩔 수 없이 또 한동안 수입에 의존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리튬 광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이죠.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이 큰 역할을 했다면서요. 네, 좀 뒤늦게 전해진 소식인데요.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지난해 8월 볼리비아의 과학위원회와 함께 양해각서를 맺은 적이 있습니다. 이 양해각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볼리비아 리튬 광산으로 추정되는 우유니 리튬 광산의 공동 탐사 및 그리고 채굴 기술을 개발하자는 내용이었는데요. 네. 그 성과에 따라서는 우리나라가 리튬광 개발 우선권을 얻게 될 수도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서 지난해 3월과 8월에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볼리비아를 방문했고요. 현지 대통령과 6차례에 만나 협조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현지 정부도 상당히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꿔서 한국광물자원공사가 그 리튬 광산 탐사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MOU를 맺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득 의원은 지난달 18일에도 볼리비아를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앞으로 리튬광 개발권 확보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이 원전 수주를 따오더니 또 그 형이 이번에는 해외에서 리튬 광산을 확보를 해왔다라는 얘기였네요. 자, 이번엔 생활경제 소식 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물가가 좀 걱정을 안 했었는데 좀 최근에 보니까 9개월 만에 3%대로 올라서서 많이들 아마 걱정을 하기 시작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식료품 가격이 뛴 것이 큰 원인으로 분석이 됐었는데 최근 들어선 다시금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이제 밀가루 가격이 인하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후속 여파가 이제 이번에 체감되는 것 같습니다. 네. 식료품 가격의 하락세가 점점 이제 많은 품목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농심은 오늘부터 일부 라면 가격을 많게는 50원까지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안성탕면의 경우 700원이던 것이 650원으로 가격이 떨어졌고요. 네, 오늘부터군요. 어제 샀더니 그 가격 그대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신라면도 750원에서 20원 떨어져서 730원으로 가격이 내려가게 됐습니다. 농심은 또 육개장 사발면과 김치 사발면 그리고 안성탕면 사발면과 같은 컵라면 가격도 6.2%씩 낮추기로 했는데요. 이 밖에도 오뚜기와 한국 야쿠르트도 라면 가격 인하 행진에 동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진라면 가격은 750원에서 720원으로 인하됐고요. 일품 해문라면 역시 800원에서 770원으로 가격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또 과자와 빵류 가격도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롯데제과는 이달 중순부터 초코파이와 리파이를 비롯한 7개 주요 상품 가격을 최저 7%에서 많게는 14%까지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초코파의 경우 408g짜리 한 상자를 현재보다 6.3% 낮아진 3,000원에 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크라운 혜태 제과도 오늘 11일부터 생산되는 참크래커와 아이비 비스킷의 가격을 각각 100원씩 낮추기로 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상당히 가게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리온도 일부 주요 품목의 가격을 100원씩 내리기로 했고요.
이에 앞서서 삼양식품과 파리바게트도 빵과 라면 등의 일부 제품 가격을 낮추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식료품 가격이 내린다라고 하니까 우리 주부들의 장바구니 부담도 좀 덜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에 못지않게 또 가게 살림을 주름지게 만드는 것, 어쩔 수 없이 내야 하는 공공요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 움직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올해 각종 공공요금, 특히 전기요금 등이 오를 수 있다, 뭐 이런 네, 우려가 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우선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동결하겠다, 혹은 오르더라도 최소화하겠다라고 이제 방침을 세웠고요. 또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교통요금과 수도요금 등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 지원하는 정부의 재정 지원 규모를 공공요금 안정화 실적과 연계해서 지원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회적으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네. 간접적으로 요금 인상을 막아보겠다는 그런 방침을 세웠습니다. 정부는 어제 과천청사에서 허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주재한 가운데 민생 안정 차원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같은 내용이 바로 이 자리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당장 오는 3월부터 가스요금이 연료비 연동제 재개로 인해서 인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그 전기요금 역시 지식경제부가 뭐 연내에 올리겠다고 일전에 한번 발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과연 정부의 이번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유가가 떨어지고 LPG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구나 최근에 그 설명절이 다가오면서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한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상당히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사실 물가도 물가지만 최근은 은행의 대출금리가 또 문제가 되죠. 이런 가운데 기업은행이 어제도 처음으로 대출금리 인하를 주도하고 나섰더라고요. 0.01%포인트 내렸던데요. 네, 맞습니다. 뭐 처음은 아니고요. 연초에 한번 다른 주택담보대출 가상금리를 인하해서 이제 다른 은행들이 따라온 바 있는데요. 네네.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중소기업 대출 금리하고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수수료를 낮추겠다고 선언한 것인데요. 네. 이 중 현금 서비스 수수료는 오는 8일부터 1%포인트 낮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기업은행의 현금 서비스 평균 수수료는 국내 최저 수준인 연 21.98%로 낮아지게 되는데요. 기업은행은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수 있다. 뭐 이런 방침을 검토 중입니다. 이와 별도로 기업은행의 자회사인 IBK 캐피탈도 중소기업에 대해서 금융비용을 덜어주기로 하고요. 이를 위해 2월 말까지는 팩토링 취급금리를 최대 1%포인트 할인해주겠다. 뭐 이렇게 밝혔는데요. 여기서 팩토링이라는 건 상거래 활동에서 생긴 매출 채권을 바로 현금화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에 앞서서 기업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가상금리를 내리자고 이렇게 주창한 바 있는데 시중은행들도 이에 동참했었던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요. 네. 이번에도 과연 기업은행의 그 금리 인하 결단을 다른 은행들이 얼마나 동참해 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자, 기업은행이 이 같은 보고서 내용을 알고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오히려 금융사들이 대규모 손실을 입게 된다라는 아주 재미있는 분석이 나왔더라고요. 네, 보통 뭐 금리를 올리면 당연히 은행들은 돈 버는 거 아니냐. 네네. 뭐 또 최근에 뭐 가상금리나 이런 부분을 올린 것도 은행들이 비용이 늘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올린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그 정부 금융당국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오히려 금리를 올리게 되면 1조 1천억 원의 손실을 금융권이 모두 안게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상대적으로 대출 상환 능력이 부족한 서민과 중소기업들이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게 돼서 대출이 부실화된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과연 이제 얼마나 앞으로 은행들이 이 부분을 참고할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한편 중소기업에서 앞으로 신규 고용을 하면은 1인당 3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데 세액공제 혜택 어떤 업종의 기업에게 적용되는지까지 아주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죠. 네, 그 3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1인당 300만 원씩 주어지게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근로자를 신규 고용할 경우 이같이 됩니다. 해당 업종은 제조업과 도소매업, 건설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등 33개 업종에 달하는데요. 다만 그 친인척 등을 기업주가 취업시키는데 이것을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세금 공제를 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민병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민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주택 지표 그리고 관련 기업들의 실적 호재까지 겹치면서 또 상승했습니다. 다우가 1% 정도 올라서 이제 1253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요. 이틀 연속 뉴욕 증시가 상승한 셈이 됐습니다. 또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상품주에도 이틀 연속 매수세가 유입된 것이 증시 상승에 일조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유럽 증시도 사흘째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하네요. 오늘 우리 증시도 반등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